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큰 틀은 합의를 했지만 세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 상무장관을 만나고 오늘 귀국했는데 협의 중이란 말만 했고 두 나라 통상당국 역시 이렇다 할 입장이 없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의미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스타일을 자주 봐온 터라 이 세부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에겐 좋을 게 없습니다. 양측이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 건지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튼이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후속 협의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 우리 국익과 우리 기업들한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세부 이행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입니다. 미국은 최근 합의서에 서명한 일본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투자처는 미국이 직접 고르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다가 투자금이 다 회수되면 90%를 미국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양자 간에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있어서 한번 보시죠. 미국은 또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길 원하지만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 5%에 나머지는 보증 같은 간접 지원 형태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미국 문서가 안 된 책임을 이제 우리한테 전가하는 거고 우리가 불리한 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바로잡고 문서를 하는 게 맞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더 낫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세 협상이 난항인 상황에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충격도 완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 구금 시설에 갇혀 있던 근로자가 직접 쓴 구금 일지를 보면 이 미국의 조치가 심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밤이면 곰팡이 낀 침대에서 자야 했고 인종차별과 조롱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악몽의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황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겨진 종이 한 귀퉁이에 그린 구금시설 구조도에 2층 침대와 식탁이 빽빽이 표시돼 있습니다. 열악한 화장실을 묘사한 부분은 인권 침해 수준, 최대한 참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돼 일주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가 열악한 구금시설의 내부 모습과 당시 상황을 기록한 구금 일지입니다. 근로자들을 72인실에 몰아넣었는데 침대엔 곰팡이가 펴 있었고 생필품도 한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구금 근로자도 인권 침해가 심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 있는 게 물렸어.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 근데 샤워실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그냥 알몸이 보여요. 변기나 이런 거는 내 침대 바로 옆에.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김정은의 별명인 로켓맨이나 북한을 뜻하는 노스코리아를 언급하며 구금자들을 조롱했다는 인종차별 정황도 일지에 적혔습니다. 이제 인종차별을 거기서 하더라고. 눈을 찢는다든지. 체포 당시부터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손과 발을 묶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강한 유감을 전달했고 미국 측은 귀국자들의 재입국 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며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이 5부 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건 그 의미가 다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SNS를 통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역할을 한 게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줬다면서 사법 세탁소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미 사법부에는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있는데 중앙지법 밑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무슨 위헌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라 저렇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 재판부 구성에 정치 집단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법원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다른 전담 재판부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사법부 파괴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 문제를 둘러싼 사법부 압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를 놓고 변호사 단체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77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직접 의견을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범죄 피해자 단체는 검찰개혁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 3만 7천여 명에게 보낸 설문조사입니다. 수사와 기소 조직의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보안수사권을 줄지 등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 개편안을 두고 현장 변호사들의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수렴하는 겁니다.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 정책은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의견을 폭넓게 듣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 판단해. 앞서 변협은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당시에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응답한 변호사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변협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근 범죄 피해자 단체도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 집단 성폭행 피해자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안 수사로 기소했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신속하게 재수사 요청을 하고 구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분명 도피하거나 제가 직접적인 보복을 했을 겁니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피해자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첫 일정에서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를 찾아 종교인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국민의힘이 부산을 찾은 이유를 장윤정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종교 탄압이자 반인권, 반법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반문명 국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소 목사는 지난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장 대표는 손 목사가 주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한 바 있는데 정권 차원의 종교 탄압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이후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은 데 이어 지역 청년들과도 만났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청년들이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를 만들겠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제안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당 지도부의 부산 방문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서울시와 부산시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자체 감찰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당 텃밭인 부산을 찾아 야당과 종교 탄압을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도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내란몰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부당한 부분이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일 해수부 임시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최고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조국혁신당은 성비비 논란으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특사로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조국 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 사태 해결 의지를 강조했지만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전 당직자가 오늘 SNS로 성추행, 성희롱이 없었다며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피해자 측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대변인은 오늘 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 성희롱은 없었다며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조사를 통해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은 외부기관의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자신을 제명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추행 장소로 알려진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끈 건 고소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가 해당 논란을 반박하고 나선 건 조국 비대위원장이 모든 것을 피해자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전면에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성비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건데 조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인선을 발표하며 자신을 포함한 비대위원 9명 중 5명을 여성으로 채웠습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의 반박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비대위원장이 교수 시절 쓴 성범죄 관련 논문에서 가해자 엄정 처벌과 2차 가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측 반대에도 위원장직에 나선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저녁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긴급히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 방금 공개된 모습을 보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눴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흘 전에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 처음 식사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례적인 투톱 갈등 다음 날 최고위가 있긴 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은 김민석 총리가 갈등 봉합을 위해 잡은 만찬 자리로 봐야 할 듯합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도 참석을 합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도부의 번개 만찬을 제안했지만 불발됐었습니다. 이 갈등이 공개적으로 노출된 뒤에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것 같아요. 예, 이 정 대표 당정대 만찬을 앞둔 오늘 오후까지도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졌던 당시에는 자신도 몰랐던 내용으로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를 했다며 공개 반박했습니다. 여권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에 합의를 했다가 파기한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는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 대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녁을 함께 한다고 해서 갈등이 봉합될까 싶네요. 네, 오늘 비공개 회동 분위기 좀 봐야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김 원내대표 좀 다소 불편한 분위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주변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대표한테 별말 안 했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국민의힘과 달리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정청래 대표가 먼저 한 상황을 거론한 걸로 보입니다.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오늘도 만찬이 아니라 당정대 회의로 알고 참석키로 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합의 파기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내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갈등 봉합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큰 논란인데 이제는 여당과 사법부가 충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위헌성이 없다는 여론전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원래 민주당이 발의했던 내란특별법에는 특별재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대신에 내란전담재판부라는 용어로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 군사법원만 특별법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법원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보통 판사는 이미 배정되는데 내란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미리 국회나 대한변협 등에서 추천한 판사로 꾸리는 것도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별도 재판부가 생기는 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법원 내에서 사무 분담 차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형사, 민사, 그 안에도 교통, 건설, 소액 등 분야가 세분화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설명인데 오늘 한정혜 정책위의장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재판부를 만든 것을 예로 들었고요. 부장판사 출신인 최기상 의원도 과거 중요 사건에서 별도 재판부를 만든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된 중요 사건에서 법원에서 다시 재정 합의부를 따로 만들어서 사건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상의 위헌 소지, 그리고 재판부를 이미 배정이 아닌 소위 입맛에 맞는 판사로 꾸리려는 데 따른 사법부 독립성 논란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것 역시 이런 흐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판사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충돌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의 구명조끼를 벗어줬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직전 구조를 함께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파출소엔 당시 근무자가 5명 더 있었는데 이 경사가 물에 떠 있던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구명조끼 벗어들여 이동시키겠다. 지난 11일 새벽 2시 57분, 이 말이 이재석 경사의 마지막 무전이었습니다. 파출소 팀장은 이 무전 뒤 17분이 지나서야 교신 가능하면 연락해라고 안부를 묻습니다. 당시 이 경사가 갯벌 진입부터 70대 구조까지 걸린 10분 만에 물이 발목에서 허리까지 찼음이 보고가 됐음에도 이 경사 안전복귀 확인은 17분이나 걸린 겁니다. 2인 1조 원칙을 어기고 이 경사 홀로 보낸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사는 갯벌 진입 전 입수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했고 팀장은 혼자 가능하겠어라고 되물었습니다. 구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갈 수 있겠어? 다시 되묻는 그런 팀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투입을 시켰어야죠. 이후 이 경사가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팀장은 한 명을 깨워 같이 상황 대응을 하자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며 판단을 이 경사에게 미뤘습니다. 특히 마지막 무전 이후 52분 뒤에도 이 경사가 헤엄치는 모습이 드론 영상에 포착되고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당시 파출소 근무팀장 등 4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생후 35일 된 막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한 대 때렸는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정한 아빠는 범행 이후 야산에 아이 시신을 묻었다가 뒤늦게 자수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마을 입구입니다. 야산에 구덩이가 파여 있고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이곳에서 생후 35일 된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들것인가하면 사람 싣고 가려고 있더라고요. 경찰차, 그다음에 과학수사차, 이래가 한 6-7대, 10대 가까이 되려나. 살해범은 숨진 아들의 아빠였습니다.
숨진 아들을 포함해 세 아이의 아빠인 이 남성은 어제 오후 경찰에 자수했는데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우발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보더니 보채가지고 한 대 때린데 죽었다. 그래 신고 자수해가지고. 남성은 아들이 숨진 지 5시간 만인 11일 오전 3시쯤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시신을 이곳에 안매장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기 몸에 학대 흔적이 있는지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대구경찰청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 또 범행 당시 집에 있었던 부인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부산 금정산이 다음 달 국립공원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이자 첫 번째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다는데요. 빼어난 산세와 더불어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금정산의 매력, 하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로 치솟은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지고 흰 기암괴석은 웅장함을 뽐냅니다. 해발 800m의 금정산입니다. 정상에서는 부산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부산 금정구와 북구 등 6개 자치구와 양산시에 걸쳐 있는 금정산은 69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도심과 가깝다 보니 지난해 300만 명 넘게 찾았습니다. 물 한 병 만들고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또 산 높이도 어르신들이 참 이 산을 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천년고찰 범어사와 국내 최대의 금정산성은 인기 방문지입니다. 금정산성은 300년 전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정산에는 이 같은 문화재가 127점이나 있습니다. 문화재가 가장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보다 11점 더 많습니다. 또 멸종위기종 13종을 포함해 1700종이 넘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갖춘 금정산. 환경부는 다음 달 안에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정 여론이 인지 20년 만입니다. 백두대간의 또 마지막 또 자락이고 또 특히 부산에 아주 상징적인 금정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등산로 정비와 휴식 공간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대만에 추월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세 문제 등으로 수출에 먹구름이 끼는 등 GDP 4만 달러 시대가 멀어지는 사이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고정밀 반도체를 주문 제작해 세계적인 빅테크 업체에 납품하는 TSMC. 대만은 TSMC를 위시한 반도체 기업의 약진으로 2분기 성장률이 8%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성장률은 잠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도 우리는 37,430달러, 대만은 38,066달러로 대만이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이 되는 겁니다. 4만 달러 시대도 대만이 먼저 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만은 당장 내년에 4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지만 우리는 2년 뒤인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저성장에 접어든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잠재 성장률도 2% 이하고 반면에 대만은 이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출산 고령화와 원화 약세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할 집 알아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들어 전셋집 찾기가 쉽지 않고 전세 대출의 문턱도 높아지며 월세나 반전세 거래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모 씨는 최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월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전세에 목돈을 넣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던가 반전세나 월세를 신혼부부층들이 더 원한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신도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소득의 절반이 대출이자에다 월세로 나가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직장인 한 명 정도의 월급을 통째로 넣는 수준이라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횟수도 많이 잦아드는 것 같고.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 9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넘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월세 반전세 물건들만 있고 전세 물건이 좀 귀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 바로 나가는 편이에요. 최근 들어 월세가 느는 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 대출이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객도 안 되고 월세는 선호하지 않는데 전세 대출은 막혀 있고 여러 가지로 입주민들이 고생하는 거죠. 월세는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편. 월세 시대가 빨라질수록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전세는 주거비를 줄일 수 있어 무주택자들에겐 주거 사다리로도 불렸는데요.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문턱을 높이며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조이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전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 시장에서 전세대출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나요? 네, 실제로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627 대책을 보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한 겁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이 갭 투자자, 그러니까 일단 계약금만 내놓고 잔금 대부분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치르려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신이 들어가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도 갭 투자로 판단해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세입자들에게 이 비율에 맞춰서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 때는 수도권 1주택자의 보증기간별로 2억에서 3억 원대로 달랐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전세대출 규제 문턱을 높인 이유 뭘까요?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금융시장이 미성숙하던 시기에는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살 수 있고 집주인은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기에는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올리고 갭 투자자까지 몰리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갑작스런 집값 하락기에는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세제도의 독특한 구조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까?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은 국민들한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 투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데요. 그런 만큼 정부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켜 이런 투자 행태를 근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갭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구입하는 자금의 근원이 이 전세 대출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도 억제하고 그 해석이 맞다면 전세를 없애고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재편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민주당 내 특별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2023년 펴낸 재집권 전략인데요. 전세보증금이 갭 투기의 지렛대로 활용될 경우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세 비중을 줄이고 월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직접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상당수의 제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월세화가 빨라지면 주거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소득이 낮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월세를 사는데요. 지난 7월 기준 서울 원룸 월세만 보더라도 약 73만 원으로 2년 새 20%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다 대출 규제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많아지면 월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전환이 불가피한 흐름이라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법도 고민해야겠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 통일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중국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지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열병식 행사에 참석해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조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대남 노선으로 천명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이 당시 남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통일은 포기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대남 대미 적대 정책 수위를 높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남 강경책이 점점 더 고조될 것입니다. 남한과는 더욱더 적대식 관계를 이어가고 대미 투쟁 노선을 더욱 강조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일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조 장관은 왕이 외교부 장과 만나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김정은 방중 직후인 만큼 북중 결속의 정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한반도 핵전쟁 대비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아이언 메이스가 잇따라 실시됩니다. 북중러 압박 성격을 띤 두 훈련이 현 정부 들어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국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이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유일한 혈육인 아들 아서 메가더 4세가 처음으로 우리 국민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전투함이 줄지어 항해하고 함포에서 포탄이 불을 뿜습니다. 함선에서 망원경을 보며 작전을 지휘하는 남성,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5,000대 1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며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고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전쟁 당시 착용했던 모자와 선글라스, 파이프 담배 등이 보관된 메가더 기념관에서는 그의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결의와 한국 국민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He says they live in a rugged and resilient land, and he has very high hopes that Korea, as I said earlier, would be this beacon of freedom for.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메가더 장군 아들인 아서 메가더 4세가 처음으로 친서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는 오직 한국만이 공산주의에 맞서 모든 것을 걸었고 전 세계 자유민들의 등불이라며 한국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And I think for the young and for the middle-aged and even us older-age personnel, we need to study and remind ourselves that freedom isn't free, that it has a price, and sometimes the price has to be paid. 메가더 재단은 미국 메가더 기념관에 인천 상륙작전을 소개하는 전시관 설립을 인천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러시아군의 움직임에 유럽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영국까지 침범하면서 유럽도 집단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과의 접경 지역엔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폴란드 수사 당국자들이 민가에 떨어진 드론 잔해를 수습합니다. 지난 10일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당한 러시아 드론입니다. That Polish territorial integrity has been purposely violated on such an unprecedented scale.
불과 4일 뒤 이번엔 루마니아의 영공에 러시아 드론이 출현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F-16 전투기 2대가 러시아 드론을 추적해 레이더에서 사라질 때까지 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드론 위협에 대비해 영공에 항공기를 배치하고 지상 방공 시스템을 최고 경계 태세로 격상했습니다. All of this is part of a picture of Russia, which does not want to go to war with NATO formally, but is willing to test NATO more and more. 미국은 영공 침범을 비판하면서도 드론이 폴란드를 겨냥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을 피했습니다. We think it's a unacceptable and unfortunate and dangerous development in this regard. 미 언론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국경에 대규모 레이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이 동유럽 전역의 나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가 유럽과의 더 큰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영국 런던 도심이 극우 세력이 주도한 대규모 반이민 집회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몰렸는데 경찰과 심하게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위대가 격렬하게 대치합니다.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남성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경찰에 끌려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모자를 쓴 시위대도 등장합니다. 일부는 지난주 총격에 숨진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반이민 대규모 집회로 도심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이 주도한 집회인데 11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난민 보트 중단과 본국 송환 등 불법 이민자를 거부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They need to stop illegal migration into this country. It's tearing us apart.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경찰관 26명이 다치고 시위 참가자 25명이 체포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상 연설을 통해 깜짝 등장해 영국 정부 교체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보였습니다. Whether you choose violence or not, violence is coming to you. You either fight back or you die. 난민 환영을 외치는 인종차별 반대 맞불 집회도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다음 주 프랑스와 체결한 첫 불법 이민자 송환을 앞두고 미국 청년 보수의 상징인 찰리 커크의 피살이 집회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오늘의 운세 많이들 찾아보시는지요?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인 21세기엔 인기가 시들해질 줄 알았지만 요즘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사주와 타로 같은 운세 예측에 열광한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정은아 기자입니다. 한 연예인이 요즘 관심사로 타로를 소개합니다. 미래를 약간 믿거나 말거나긴 하지만 말해주는 거잖아요. 20대 직장인 김지수 씨도 모바일 앱으로 하루 운세를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이제 하루 시작할 때 오늘은 어떨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주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모바일 운세 앱은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35% 증가했는데 이 중 2030 세대 비율이 85%에 이릅니다. 한 조사에선 젊은 층 10명 중 7명이 운세풀이를 즐긴다고 답했습니다. 취업난 등 팍팍한 현실이 젊은 층을 타로와 사주로 이끈다는 분석입니다. 취업 시장도 상당히 어렵다는 걸 좀 느끼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민하던 것들도 조금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직설적인 방식으로 위안받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의 특징도 반영됐습니다.
누군가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나 자신을 좀 위로받고 내가 이해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운세풀이를 더 간편하고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부분에 맞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런 식의 양방향적인 시스템이 이게 핵심인데 AI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출시된 AI로도 간단하게 하루 운세를 점칠 수 있습니다. 챗GPT에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을 입력한 뒤 오늘 업무 관련 운세를 봐달라고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세밀한 검토를 하기 좋은 날이라며 조언까지 곁들여줍니다. 어느 때보다 불안한 청춘들. 따뜻한 위로와 소소한 재미를 찾아 오늘도 미래를 점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몸이 편치 않은 분들은 병원 한번 가는 것도 큰일이죠. 이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 의료 서비스가 내년 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 또 다른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문진료팀 3명이 주택가 환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어르신, 구경하세요. 왔습니다. 환자는 당뇨와 치매, 녹내장 등을 앓는 92세 어르신. 간호사가 먼저 체온과 혈압을 잽니다. 혈압은 정상으로 아주 좋아요. 의사가 청진기로 호흡 등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뇨약 중에 하나가 좀 심장 쪽으로 많이 그 효과를 보는 약이거든요. 이들이 집에 와준 덕에 90대 환자는 병원 가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재택의료센터의 의료진들은 이 같은 진료 도구를 가방에 챙겨 하루에 2-3가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사와 간호사의 사회복지사까지 3인 1조로 움직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왕진의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환자분들이. 왜냐하면은 의료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데 독거노인이나 이제 경제적으로도 조금 열악하신 분들, 이런 분들 상당히 좋고. 집에서도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아직도 전국의 49%로 게다가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재택의료 서비스가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의료 격차를 더 벌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아래 청명한 초가을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일부 중부지방에서도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까지 남부지방은 물론 일부 중부지방에서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구름대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제주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2도, 부산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화요일 밤 중부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4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